여기는 절대 안 오를 지역인데 라고 했던 곳들이 갑자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러한 장세가 올해도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특히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포유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좀 집값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내년부터 또 입주 물량이 크게 준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 준 건 올해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내년에 더 준다는 부분도 사실상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임대주택 쪽으로 해서 신경을 썼는데, 사실상 임대주택을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원래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분보다는 그 아파트에 진입할 수 없었던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내가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있고 고가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게 팩트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너무 임대주택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니즈에 맞는 물량이 부족한 것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에 장세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내년은 당연히 전세가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내년도는 전세가 상승 폭이 올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높다. 예. 전세가 상승은 사실 지금 현재 정책이 계속되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전세가 상승이 동반이 되면 그와 함께 매매가도 자연스럽게 계속 상승 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작년 하반기의 매매가 상승은 전세가 급등이 밀어 올린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역시 전세가 상승이 올해 하반기 추석 이후로 전망하게 되면은 전세가 또 이사철 맞이해서 전세가가 상승해 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장세가 쭉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요. 올해도 진짜 사실 어려운 국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2년 전 대비로 해서 비교해서 봤을 때 거의 2배가량 오른 지역들이 많아요. 2년 전 대비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발의 이후로 급등했는데 여기서 또 전세가가 좀 급등할 때 억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매가 상승보다 전세가 급등이 더 급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벤트가 있죠. 대선보다 임차인들 입장에서 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2+2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이 도래하는 시점이 내년 7월부터 나타나요. 계약갱신 신청권 한번 쓴 분들이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다시 계약갱신 신청권을 못 쓰죠. 4년 전 전세가 대비해서 오른 금액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 이 기조가 만약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늘어난 그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짜리 전세 살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갱신하려면 이제 8억이 된 상황인 4년 전 대비니까 당연히 8억은 더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무슨 수로 감당해요? 대출도 안 해주는데. 그럼 이게 늘어난 4억만큼 월세를 납부한다고 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일반 콧벌이 집안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세가 급등이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보다는 지금 세입자분들의 당면 과제는 지금 급등한 가격을 갖다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내년 7월 달부터 이분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정말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전세가 급등이란 이슈보다는 일단 세입자들이 대거 무언가 움직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월세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은 월세로 갈아타겠지만 월세로 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전세가 수준의 주택에서 매수를 갖다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연립빌라 가격 폭등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재개발, 오세훈이가 재개발 좀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결국은 재개발밖에 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가 아니고요. 바로 이 전세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택 빌라로 가는 그렇죠. 경기도 아니면은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나간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재미있는 부분이 항상 이사철 수요 때 이러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되니까 지금 돈은 사실 수중에 돈은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 결국엔 그런 선택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상승이요. 서울에서 좀 많이 상승해 가다가 작년 하반기 들어가가지고
빛을 본 지역들이 있어요. 외곽 지역들, 서울 외곽 지역들. 여기는 절대 안 오를 지역인데라고 했던 곳들이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러한 장세가 올해도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특히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 2+2에 끝나는 시기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하락론자들은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화되면 네.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거의 끝까지 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얼마 전에 또 기준금리를 물론 아주 높진 않지만 한번 일단 단행을 했잖아요.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뭐 미국도 지금 뭐 테이퍼링 곧 들어간다고 하고 구체적 시간표 내놓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과연 본격화되면 이 매매가는 조금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차트가 제가 무려 4년 전에 만들어졌던 차트예요. 이건 KB주택 매매가격 지수하고 전세가격 지수하고 금리하고 그 상관관계를 갖다 표기한 차트인데요. 지금 이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에서 지금 붉은색 박스 구간이 금리 인상 구간이고요. 그리고 푸른색 박스 구간이 금리 하락 구간입니다. 재밌게도 보게 되면은 2005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금리가 상당히 급박하게 상승해 갔던 타이밍이에요. 금리가 무려 그 3.5%대에서 급격하게 5.25%까지 상승해 가는 구간이었는데요. 이 그 뭐 3개월, 4개월 단위로 금리가 0.25%씩 올라갔던 타이밍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가장 급등했던 구간은 바로 이 금리가 무서울 정도로 3, 4개월에 한 번씩 금리가 0.25%씩 올라가는 이 구간에 가장 급등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기에는 오히려 더 폭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2008년 하반기에 금리가 무려 5.25%에서 2.2%대까지 2.25%가 급락을 합니다. 자, 그럼 주택가격이 폭락했어야 되겠네요. 근데 폭등했어야 되겠네요. 근데 오히려 주택시장은 잠잠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금리가 3, 4개월에 0.25%씩 계속 올라가는데 오히려 주택가격은 급등했던 시기 2006년, 2007년 이 시기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은 단순한 금리만 가지고 연동되는 게 아니라 수급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금리 인하기인데도 2012년 하반기 쪽으로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기인데도 집값은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란 요소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 선행되는 우선적인 요소는 수급입니다. 공급이 결국에 집값 안정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공급만큼 파괴력이 강한 게 없어요. 사실상 공급이 많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량이 임대차 가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고요. 하다못해 지난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2018년 후반이었죠. 예, 2018년 12월부터 해가지고 6월 달까지 입주 기간 무려 6개월을 갖다 줬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이 상당히 안정돼 있었습니다. 전세 시장도 안정됐고 매매 시장도 안정됐었어요. 9천여 세대가 그 송파구 가락동 지역에 지금 계속 집중이 됐었는데 그 영향이 인근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죠. 사실상 이런 타이밍이 한 번 더 올 때가 있긴 있어요. 2023년 8월 달에 둔촌주공이 입주를 합니다. 둔촌주공이 입주를 하는데 사실상 여기는 조합원 수 1만 2천 세대의 규모인데 조합원 수만 6천 세대가 넘어요. 조합원 수가 사실은 조합원 이주를 할 때 그 당시 이 조합원들이 이주하면서 올렸던 지역들이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하남, 특히 하남 많이 올렸었고요. 남양주에다 구리에다가 강동까지, 강동 고덕 재건축 지역까지 다 가격을 올리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 6천여 세대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그 전세를 나가 있건 아니 매수를 했던 나갔건 6천 세대가 그 주변 지역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좀 시장이 좀 안정되는 효과를 갖다가 발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량들이 한 번으로 끝나게 된다? 그런데 헬리오시티도 똑같아요. 딱 입주 기간 끝나자마자 가격 바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입주 물량이 있다라는 이 계획을 갖다 세워놓고 계속 분양을 갖다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양가 규제로 지금 조합원들이 분양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꾸준한 공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국면들은 보면 사실 누구든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무주택자는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갭 투자를 해서 뭐라도 하나 사놓는 게 좋은 상황일까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너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갖다 부리기보다는 내가 가능한 범주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좀 소액으로 가능하다면은 디임들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하게 주택을 갖다 매수하시기보다는 내가 거주할 주택으로 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좀 약간 외곽으로 내가 불편함을 참더라도. 근데 지금 사실상 주택 가격 관련돼 가지고 뭐 너무 오른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안 오른 지역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외곽 지역에서 사람들이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지역, 그런 지역 쪽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저는 지금 내년에도 계속 시장이 임대차 전세가 급등에 의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지역들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조언을 드려봅니다. 투자 차원 플러스 내 주거 둘 다 만족할 수 있게 어떻게 뭐 하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뭔가 어느 곳에서는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작년 올해 보면은 예. 아무래도 덜 올랐던 지역들이 더 많이 올랐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형국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갭 투자로 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살 곳으로 해서 내 집 마련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겠다? 그거는 이미 약간 좀 타이밍은 지나간 것 같고요. 실제 내가 살면서 거주하면서 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는 곳, 그런 쪽을 노리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한 형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아파트값 상승, 집값 상승들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 뭐라도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살 곳을 빨리 한 군데라도 마련해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 빌라나 올해 빌라 상승이라는 것도 같은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빌라라도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다. 빌라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지금 그 당시 상황처럼 빌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단독 다가가고 너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빌라에 대한 불신도 조금 이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 같은 1주택자들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걸 갖다가 역이용하면 됩니다.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시점에는 시장이 안정이 돼요. 그 주변 지역, 아까 예시 들어드렸던 그 주변 지역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한 입주 물량에 그 조합원들이 몰려들면서 그 주변에 공실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또 매도를 하거나 임차인을 맞춰야 되는데 임차인도 바로 안 맞춰질 거예요. 그 당시에 갑자기 급격하게 많은 물량들을 소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해당 아파트는 또 일반 분양분도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엔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둔촌주공 입주할 때 아마 많은 언론사들에서 드디어 폭락이 시작됐다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언론에서 폭락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항상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다주택자야, 내가 1주택자야, 갈아타기를 원해야 돼. 그 해당 단지가 입주하기 한 6개월 전에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단지가 입주를 한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오히려 안정적인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불안하시다면은 일시적 일가구 주택을 노리시고 막바지쯤에 그 단지가 입주하기 막바지쯤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한 6개월 이후에 한 주택을 처분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입주 물량을 이렇게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시죠. 갈아타기에도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요령이 좀 있네요. 필요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포유님 모시고 오늘 2부에서는 앞으로 미래 시장 전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